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복자입니다. 올해 67살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평생에 오직 하나뿐인 아들, 이름은 승호, 그를 살과 피처럼, 내 남은 삶의 이유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언젠가 늙어서 그가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천둥 번개가 창밖을 번쩍였습니다. 막 밥상을 차려놓았을 때 며느리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세상에, 맨날 이런 반찬만 먹으라니 정말 지겹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나이도 많고 손발도 느려 이제는 간단한 반찬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버릇없어지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엄마를 위해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몇 젓가락 겨우 집어먹더니 소영이 다시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좁고 맨날 노인네가 있으니 숨 막혀 죽겠어요.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 말은 어머니 시골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었지만 오늘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무런 사리사욕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내를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두드렸습니다. 너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시골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운 칼날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가 조금의 짐을 쌌습니다. 낡은 청가방 하나, 몇 벌의 옷, 몇 장의 서류뿐이었습니다. 한때 의지했던 집이 이제는 빗속에서 삐걱거리는 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설 때 소영은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야 저희가 숨 좀 쉴 수 있겠네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 승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평생 이렇게 작아진 내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텅 비었고 깜빡이는 노란 가로등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벤치에 앉아 떨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골은 멀고 친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옥순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하자 옥수는 저를 보고 급히 끌어들였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요? 나 쫓겨났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고 눅눅한 월세방이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저에게 지붕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두드렸고 머릿속에는 한마디만 울렸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내 집에서 쫓겨나다니.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옷더미 사이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집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저들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라고. 저는 복자, 67살,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입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옥순이 아직 잠결에 있을 때 저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어녀 사는 소리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예전에 알던 국수집 아주머니에게 가서 설거지 일을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불쌍히 여겨 하루에 몇만 원씩 주며 일을 시켰습니다. 설거지하며 듣자니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승호가 곧 삼거리 집 한대요. 응, 집도 크니 억대는 받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거리 집, 바로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주워 담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분해서 울었습니다. 나를 쫓아내고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 하다니. 그날 저녁, 저는 월세방에서 다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확실히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소영과 승호는 임의로 팔 수 없습니다. 문득 시골에 있는 먼 친척 병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도시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뒤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복자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먹이며 쫓겨난 사정을 짧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집은 아직 이모 명의예요. 이모가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팔 수 없어요. 일단 거래중지 신청서부터 써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와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병호는 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쫓겨난 일부터 집을 팔려는 소문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는 꼼꼼히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요한 건 이모가 침착해야 해요. 변호사 썼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들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에게 반드시 고통을, 불효와 배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설거지 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소문은 빠릅니다. 사람들은 그 집 등기부에 분쟁이 있다더라. 아직 못 판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매수자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피가 끓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소문, 바로 제가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선가게와 채소가게 아주머니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집 서류 아직 안 끝났대요.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동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영이 승호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엄마 쫓아내놓고 명의 이전도 못하고. 이제 모두가 집이 분쟁 중이라고 말하니 누가 감히 사겠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여전히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승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거렸어요. 그럼 빨리 방법을 찾아서 서명하게 해. 안 그러면 계획이 다 망가져. 나는 아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나는 알아요.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날 밤 옥순 할머니의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수년간 묵묵히 아이를 키웠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밤, 한마디 붙잡는 말도 없이 쫓겨났던 일도 생각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엄마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제 나는 패를 손에 쥐고 있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내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그들을 막는 것뿐 아니라 세상 모두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야 해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카야, 이모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모는 승호가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게 확실히 하고 싶어. 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겠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관할 기관에 임시로 거래를 동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낼게요. 그 집과 관련된 매매는 허가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나는 내 손으로 불씨를 하나 더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스스로 그 집을 태우게 만들고 싶었지요. 그날 오후 나는 옥순 할머니의 옷을 빌려 입고 얼굴을 가릴 수건도 썼어요. 나는 나이든 중개인인 척하며 승혼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소영이 문을 열었고 여전히 예전처럼 건방진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진짜 손님인 줄 알았죠. 집 사러 오셨어요? 저희 집 급하게 팔아야 해서 가격이 정말 싸요. 나는 일부러 둘러보며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는 다그치듯 물었어요. 서류 명의에 이전됐어요? 등기부는 누구 이름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남편이 지금 절차 밟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 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럼 아직 멀었네요. 이 집은 아직 팔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한 가짜 명함을 남겼어요. 거기엔 이 집은 분쟁 중이니 구매 전 주의하세요 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나는 등을 돌려 나왔고 소영은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는 사람에게 들었어요. 소영이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가 명함을 승호에게 내밀었대요. 승호는 얼굴이 창백해져 등기부를 꺼내 확인했고 역시 내 이름이 그대로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 큰 소리로 싸웠고 한 명은 상대방이 늦었다고 탓하고 다른 한 명은 아직 할머니 서명을 못 받았으니까 라고 책임을 돌렸어요. 나는 자취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났어요. 쓴웃음이면서도 통쾌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두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소문이 더 멀리 퍼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다시 시장으로 가서 몇몇 찻집에 들러 귓속말로 전했어요. 저 집 곧 소송 들어간대. 이미 서류 준비 중이래. 가게 주인들은 눈이 번쩍 뜨여 곧바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가 수군거렸어요. 삼거리 집 분쟁 걸렸대. 조심해. 살려던 사람은 물러나고 지나가던 사람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소영은 체면을 구기고 어디를 가도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았어요. 그녀는 승호에게 소리쳤어요.
쓸모없는 인간. 평생 하는 일도 없더니 집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조용히 해. 승호도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나는 작은 방에서 창밖의 부슬비를 보며 차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는 줄을 잡고 한 올 한 올 당기며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다음 계획이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아픈 한 방을 날릴 거예요. 나는 소문만으로 그 집을 흔들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직접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 나는 옥순 할머니가 자주 입는 옷을 입고 금태 낡은 안경에 책 넓은 모자, 지팡이까지 짚고 중년 집 사는 사람인 척 했어요. 나는 집 문을 두드렸고 소영이 문을 열었어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집 보러 오셨어요? 저희 집 팔아요.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요. 나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바로 물었어요. 등기부명에 바뀌었나요? 복잡한 서류는 싫어요. 소영은 몸이 굳고 안을 힐끔 봤어요. 잠시 후 승호가 나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거 처리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몇 주면 다 끝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가 당황하는 게 확실히 보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 미리 준비한 가짜 명함을 꺼내 탁자에 올려두었어요. 거기엔 크게 이 집은 아직 매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녀는 승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봤지? 사람들이 등기부까지 다 알아.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나는 문을 나서며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오후 나는 승호네 근처에서 잡화점을 하는 아는 사람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부부가 서류를 모조리 뒤집고 큰 소리로 싸웠대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애초에 엄마한테 서명받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잖아. 그게 쉬운 줄 알아? 그 할머니는 돌처럼 고집이 세. 승호가 투덜거렸어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야지. 나는 이 꼴로는 못 살아. 잡화점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피가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냈어요.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효자인 척도 입으로만 달콤한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옥순 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복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한 것뿐이에요. 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웅덩이에 비치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소영이 나를 내쫓던 그 밤에 비웃는 웃음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나는 옥순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놈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들이 쉽게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집이 바로 그들의 탐욕을 묻는 무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알아.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나는 승호가 예전에 부부가 사두었던 작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땅은 내가 명의로 가진 집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손에 돈이 들어오자 소영은 곧바로 축하 파티를 열자고 소리쳤다. 그녀는 마당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빌려놓고 친구들과 친한 이웃들까지 초대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스판방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오늘 승호네 집에서 큰 파티를 하던데 이제 곧 부자 되겠지? 땅도 비싸게 팔았다던데 곧 큰 집도 팔 계획이래. 그 말을 듣자 내 속이 뒤틀렸다. 그들은 내가 땀 흘려 이룬 집을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하려 한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파티에 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쓴맛을 보는 나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해질 무렵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모자를 쓰고 어두운 골목을 따라 옛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화려한 조명이 걸려 있고 테이블과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소영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술잔을 들고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다. 자, 건배합시다. 이제 우리 부부는 달라질 거야. 곧 빌라로 이사 간다고 환호성이 터지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승호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큰 집 팔면 억대 돈이 들어오지. 이제 더는 좁고 낡은 집에 살 필요 없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나무 뒤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알고 보니 그들은 나를 내쫓게 되어 기뻐했고 자기 어머니 집을 팔려는 것에 들떠 있었다. 내 마음에는 분노와 냉기가 파도처럼 일었다. 갑자기 골목 밖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다. 나는 바로 알아보았다. 바로 전에 내가 가짜 명함으로 위협했던 그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크게 외쳤다. 승호 씨, 지금 당장 멈춰요. 당신네 집, 곧 불법으로 팔릴 뻔했어요. 서류에 분쟁이 있다고 위에서 막 연락 왔어요. 사는 사람은 돈 다 잃는 셈이에요. 잔을 들고 있던 손님들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중개인만이 반복해서 말했다. 이 집 아직 명의 이전도 안 됐고 소송에 걸려 있어요. 조심만 하면 법정에 갑니다. 소영의 손에 들린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승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바로 자리를 떴다. 분쟁 있는 집에 휘말릴 사람은 없었다. 파티 분위기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다. 소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직 차가움만이 핏줄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직접 잔을 들고 나를 내쫓던 나를 축하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잔을 들어 악몽을 자초했다. 나는 등을 돌려 천천히 맥주 자국이 얼룩진 길을 걸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한마디만 울렸다. 그들의 기쁜 날이 알고 보니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국수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승호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내게 곧장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더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엄마 좀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손을 멈추고 손을 닦은 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선 남자는 초췌했고 옷은 구겨졌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 너랑 할 말 없어. 그는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나는 팔을 확 부리치며 날카롭게 말했다. 집 팔라고 서명하라고? 꿈도 꾸지 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멈춰서 지켜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수치심을 똑똑히 보았다. 바로 그때 옥순 씨가 나와 소매를 걷어붙였다. 아니, 아까 내 친구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또 찾아와? 당장 꺼져. 승호는 말문이 막혀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 번도 더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떠났다. 그날 저녁 이웃들이 내게 전해주었다. 집에 돌아가자 승호와 소영은 또 싸웠다고 했다. 소영은 남편을 향해 퍼부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일찍명예 이전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잖아. 너나 조용히 해. 너도 어떻게든 팔고 싶어 안달이었잖아. 너라고 다르냐. 이제 돈도 없고 명예도 잃고 남은 게 뭐야.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더 이상 아무도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나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소식을 들으며 찬찻잔을 천천히 마셨다. 내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메시지도 쏟아졌다. 승호가 애원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줘요. 미안해요. 나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약해지지 마. 그 비 오는 밤을 잊지 마. 나는 계속 허드레시를 하며 조용히 살았다. 낮에는 설거지하고 밤에는 다음 계획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복수가 단순히 집을 못 팔게 막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들이 스스로 뼈저리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들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조금씩 하나하나. 그날 밤 옥순 씨가 걱정스럽게 내게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나는 누구를 해치고 싶진 않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알려줘야 해. 어떤 잘못은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 위에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감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 마음속 폭풍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아. 이제 내가 올 차례야. 어느 날 아침, 나는 병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모, 저 방금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승호가 예전에 이모의 서명을 위조해서 은행 거래를 했대요. 이건 자산 사기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멍해졌다. 내가 힘들게 낳은 아들이 감히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다니. 병호가 말을 이었다. 이모가 동의하시면 제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게요. 이번엔 그들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체면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해라. 그 녀석에게 어머니를 속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지. 며칠 뒤 승호가 경찰에 소환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지인들이 전해주길 그는 얼굴이 창백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섰다고 한다. 소영은 집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아팠고 한편으론 통쾌했다. 조사에서 승호는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얻은 것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이전 거래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더러운 흔적이 드러났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이 샅샅이 조사됐다. 소영은 두려움에 남편을 탓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식으로 일을 한 거야? 나도 보조계좌 명의자로 엮였잖아. 입 다물어. 승호가 짜증을 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당황한 그들은 집을 몰래 서류로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모두 그 집이 분쟁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등기부도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저 집 건드리면 폭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승호는 점점 무너져갔다.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소영은 매일 소리치고 욕을 해댔고 그 소리는 동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저녁이 되자 병호가 자취방에 들렀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펼쳤다. 이모, 보세요. 이게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모의 서명 한 번이면 그들은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나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북받쳤다. 나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에 꽂힌 그 칼을 용서할 수도 없었다. 나는 손을 떨며 서명했다. 그리고 병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머지는 내가 해라. 이제 모자지간도 끝이다. 그 아이가 이미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어두운 밤, 빗방울이 처마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무거우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내 심장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에게 준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제는 그를 고발하는 먹물이 됐다. 그럴 만도 하지. 주말 오후 나는 옛 동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길게 흰머리를 틀어 올리지 않고 짧고 단정하게 잘랐다. 나를 내쫓았던 그곳에 더는 고개 숙이지 않고 담담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골목 어귀를 지나자 몇몇 이웃들이 나를 알아봤다. 그들은 놀라며 수근거렸다. 복자 할머니 돌아오셨네. 완전 달라졌네. 훨씬 단호해 보여. 나는 미소 지으며 한 명 한 명 인사했다. 예전 시장 친구 한 명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들 보러 오셨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여기엔 내 아들이 없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러자 또 다른 할머니가 갑자기 다가와 나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나는 담담히 웃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나는 계속 걸었다. 헌 벽돌 바닥에 내 슬리퍼가 소리를 냈다. 익숙한 집 앞에 이르러 나는 멈췄다.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몇 초 뒤 커튼이 들리더니 소영이 얼굴을 내밀었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져 급히 커튼을 닫고 안으로 달려갔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몇 분간 서서 한때 내 살과 피었던 그 집을 바라보았다. 이젠 쫓겨났던 날처럼 아프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감정만이 남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며느리가 복자 할머니 무서워하나 봐. 이제 그 집이 엉망이란 거 다 알지? 나는 발길을 돌려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었다. 걸음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수가 남았고 그 한 수가 두 부부에게 집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날 밤 병호와 자취방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병호야, 이모는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다. 이번엔 그 집은 정말로 받을 자격 있는 이에게 남길 거야.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 아니고.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내 눈이 반짝였다. 이 판,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병호에게 공증 사무실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아침,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책상 앞에 앉아 등기부를 꺼내 천천히 서명했다. 공증 직원이 물었다. 유언장을 누구에게 남기실 건가요? 나는 병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위한 자선재단에요. 병호가 놀라 물었다. 이모, 정말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 더 이상 탐욕의 먹잇감이 되는 걸 원치 않아.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해. 불효한 자식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진한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집은 이제 승호와 소영과 더 이상 아무런 연이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이 소식을 골목의 지인들에게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영 귀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급히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집은 우리 남편, 당신 아들 거잖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엔 내 집이었지. 이젠 그 집이 더 필요한 아이들의 것이야. 소영은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승호가 자취방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문을 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회? 그 비 오는 밤, 내가 길에 서 있을 때 너는 나에게 기회를 줬냐? 그는 말없이 붉어진 눈에 떨리는 입술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다음 날, 온 동네가 술렁이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복자가 유언장을 써서 전도 자선단체에 기부한대. 그래서 요즘 저 부부 얼굴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거였군.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었다. 내 마음속엔 또렷이 한마디가 울렸다. 그 집은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야. 이제는 내 무기지. 유언장이 퍼진 뒤 나는 승호가 더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집요하게 매달렸고 점점 초췌해져 갔다. 어느 저녁 내가 옥순 아주머니의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터벅터벅 다가왔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거기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더는 거칠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남은 건 허무한 뿐이었다. 나는 옥순 아주머니를 돌아보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 승호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나한테는 길이 없어요. 곧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잃어도 싸다. 나는 그 비 오는 밤에 이미 다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는 돈 생각밖에 안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늙어서도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게 고리대금 계약서예요. 내가 못 갚으면 다 뺏긴대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 나는 슬쩍 훑어보았다. 빨간 숫자, 살인적인 이자율.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그를 구할 수도, 구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그와 소영을 집어삼키려는 걸 알았다. 나는 종이 뭉치를 다시 밀어줬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감당해. 나는 서명도 대신 갚아주지도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는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알았어요. 엄마, 나를 정말 미워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가리켰다. 가. 그 비 오는 밤에 나는 이미 한 번 떠났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어깨에 바위덩이를 얹은 듯 축 처진 모습으로 나갔다. 그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내 눈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통쾌할 줄 알았지만 가슴이 쿡쿡 아팠다. 문이 닫히자 옥순 아주머니가 나와서 한숨을 쉬었다. 복자야, 이제 복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두렵지 않니? 아니, 아직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시선은 어둠이 깔린 처마 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밖에서는 바람이 지붕 틈새로 휘몰아쳤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내 아들에게 곧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혼자 견뎌야 한다. 스스로 지붕을 무너뜨렸다면 누구도 더 이상 비바람을 막아주지 않는다. 승호가 고리대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큰일 났다. 저 부부가 사체에 손을 댔다더라. 그래서 요즘 얼굴이 초췌하고 한밤중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구나. 내 마음은 싸늘했다. 더 이상 내가 나설 필요도 없었다. 스스로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다. 어느 저녁 나는 국수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신한 남자 둘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걸 봤다. 한 명이 껌을 씹으며 비웃었다. 아줌마가 승호 엄마죠? 나는 멈춰 섰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찾으려면 그 애를 찾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다른 남자가 땅에 침을 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걔가 빚졌지만 피부치니까 알아서 해. 빚 갚으라고 해. 안 그러면 아줌마 목숨 조심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옆으로 빠져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벌벌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호에게 얘기했다. 그가 책상을 치며 말했다. 이모, 절대 나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모는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들은 불효할 뿐 아니라 나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나쁜 소식이 이어졌다. 소영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승호만 남겨졌다. 사람들은 그가 오토바이까지 저당 잡히고 여자 장신구도 다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밤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술병을 굴리며
내 이름을 중얼거렸다. 어느 날 그가 방에 찾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꼭 변할게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그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나를 내쫓으며 웃던 소영의 얼굴도. 나는 손을 꽉 쥐고 한 글자씩 내뱉었다. 늦었어. 이제 내가 직접 갚아. 그는 머리를 떨구고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등을 돌려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고요한 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벌이다. 어머니의 외면만큼 아픈 매질은 없다. 어느 밤, 나는 식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옥순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문을 열자 승호가 들어왔다. 온몸은 더럽혀져 있고 이마에는 피가 흥건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살려줘요. 나는 놀라서 그를 부축했다. 짙은 술 냄새가 풍기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걔들이 나를 때리고 3일 안에 갚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나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소리쳤다. 너, 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됐는데도 술, 빚?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피와 눈물이 얼굴에 뒤섞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엄마. 옥순 아주머니가 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며 나를 바라봤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침묵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한편으론 내버려두고 싶었다. 업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핏줄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목이 메인 채 말했다. 돈으로는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승호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며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말했다. 경찰에 자수해. 고리대금과 서명 위조한 거 다 털어놔. 내 죄는 내가 감당해. 그래야만 내가 필요할 때 보증을 고려할 거다. 그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틀 뒤 나는 소식을 들었다. 승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시장 한가운데로 끌려가서 옷까지 벗겨지고 조롱당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복자네 아들이야. 평생 불효하더니 이제 저 꼴이 났구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맛보게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헌 등기권리증을 꺼내어 조심스레 쓸어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 집이 나를 살렸다. 이제는 내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승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떤 교훈은 피와 눈물로 치러야만 깊이 새겨진다. 시장 한가운데서 조롱당한 뒤 승호는 거의 그림자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소영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넓은 집에는 이제 그 혼자뿐이었고 밤이 되면 문틈 사이로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무덤처럼 쓸쓸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옛집 근처 이웃 영자를 만났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복자씨, 요즘 승호가 이상해요. 밤마다 혼자 앉아 중얼거리며 어머니 이름을 불러요. 어떤 날은 아이처럼 울기도 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입으로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업자득이지. 그날 밤 나는 방에 돌아와 마음이 뒤엉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끊으려 해도 핏줄에 끄는 나를 붙잡았다.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다.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죽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죽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병호를 찾아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카야, 이 아이가 전부를 잃지는 않지만 집을 완전히 삼키지도 못할 만큼의 길이 필요해. 병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벌을 주고 싶지만 완전히 길을 끊고 싶진 않으신 거죠?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병호가 제안했다. 이모, 일단 그 애가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자선단체로 넘겼으니까 팔 수도 담보로 맡길 수도 없어요. 머물고 싶으면 그냥 세입자일 뿐이에요. 나는 마음이 요동쳤다. 맞다. 이게 답이었다.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권리를 잃은 자로 살게 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승호를 만나자고 했다. 그는 카페로 나왔고 초췌한 모습에 눈이 깊게 꺼져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집을 넘겼다. 하지만 내가 원하면 세입자로 남을 수 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세입자, 내 집에서 세입자라니. 나는 일어나 그의 흐느끼는 울음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다. 이제 이 집은 내 자랑이 아니다. 이 집은 이제 너의 판결문이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승호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가 술병을 안고 현관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이제 승호는 엄마 집에서 새들어 살아야 한대. 창피하지. 평생 불효하더니 결국 빈털터리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는 더 깊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합당한 벌이었다. 어느 날 소영이 뜻밖의 돌아왔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화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이 지경이야? 나는 복을 누리려고 결혼했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한 게 아니야. 승호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너도 똑같이 욕심 부리고 같이 팔자고 난리쳤잖아. 이제 와서 다 내 탓이야? 소영은 비웃으며 캐리어를 바닥에 내던졌다. 더는 못 참아. 이혼이야. 온 동네가 밤늦게까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승호는 대문 밖에 주저앉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거짓골이었다. 이 소식은 곧 내 귀에도 들어왔다. 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복자씨, 봤죠? 이제 다 잃었어요. 돈도, 아내도, 명예도. 이제 복수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내 마음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해요. 어머니에게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뜻밖의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떨리는 글씨에 눈물이 번져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엄마가 아직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언젠가 눈을 감기 전에 엄마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이 흐려졌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몰려왔다. 사탕 달라고 내 다리에 매달려 울던 아이. 결혼식 날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하던 청년. 모든 것이 이제는 안개처럼 흩어졌다. 나는 조용히 앉아 속삭였다.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 않는다. 아물어도 영원히 남는 상처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옛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승호의 편지를 들고 걸어갔다. 도착하자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저렸다.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커튼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다. 승호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술병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몰려나왔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승호가 결국 엄마 앞에 무릎 꿇었네. 정말 인과응보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었다. 비 오는 밤, 그가 나를 쫓아낸 순간이 떠올랐다. 소영이 비웃던 소리도 생생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내 품에 안겨 엄마를 부르던 그 아이도 떠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단호하게 말했다. 읽었다. 내가 후회한다고 했지만 후회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잘못을 했으면 법정에 서서 다 인정해야 한다. 승호는 울부짖었다. 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하지만 엄마 곁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자리는 이제 법정 앞이야. 나는 구해주지 않아. 보증도 서지 않아. 나는 그저 지켜보며 내가 다 치르도록 할 거야.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승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고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나는 눈을 감고 돌아섰다.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순 아주머니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너 그 애한테 뭐라고 했니? 나는 직접 법원에 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멀리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말로 후회한다면 그게 유일한 속죄의 길이에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앉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속삭였다. 어떤 빚은 수치와 판결로만 갚을 수 있다. 2주 후 승호가 자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래도 맞설 용기는 있네. 그래도 감옥은 가야지. 서명 위조죄가 쉽게 풀릴 리 없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다. 적어도 그 애는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재판날, 나는 참석했다. 법정은 가득 찼고 네온등이 밝게 비쳤다. 승호는 피고석에 서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죄를 인정했다. 제가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부당하게 빚을 냈습니다.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아래에서 셔츠 자락을 꼭 쥐고 피부치 아들이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강해져야 해.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진실이야. 휴정 시간,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 나를 바라봤다.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3년.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승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그를 수갑 채웠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가며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자 옥순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자, 해냈구나. 그 애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데 마음이 좀 가벼워졌니? 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애가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그날 밤 나는 등잔불 옆에 앉아 낡은 노트에 몇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내 아들이 수갑 찬 채로 오는 걸 봤다. 이 고통은 내 안에 남겠지만 오직 이렇게 해야만 그가 결과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나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긴 하루의 모든 울림을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세상에 자식에게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만큼 무거운 판결이 또 있을까? 승호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나는 군중 속에 섞여 조용히 지켜봤다. 죄수 호송차가 시동을 걸고 회색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내 아들의 모습이 철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그가 비 오는 밤 나를 내쫓았던 그날 다 말라버렸다. 온 동네가 수근거렸다. 복자 아주머니 정말 강하다. 아들이 잡혀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분명 엄청 아플 텐데 그냥 참는 거지.